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제2장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테마 5번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전체 역사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테마 6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 역사를 볼 겁니다. 근데 이 둘 다, 그러니까 테마 5번과 테마 6번 모두 다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고요. 자, 테마 5번 날개 쪽에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지방직 우리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2019년에 한 문제 나왔고 2020년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은 2021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9년 2월에 시험에서 3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국가직 보호직 시험에서는 20년에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역사 전개 과정 전체 역사를 맵을 통해서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 역사는 빈민법 이전, 그다음 빈민법 단계, 민간활동 단계,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 시대 이렇게 복지국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빈민법 이전 단계에서는 노동자 조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시대순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노동자 조례, 노동자 칙령, 노동자 조령이라고도 하거든요. 노동자 규제법. 이건 이제 1349년에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은 되는데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연도도 안 외워도 돼요. 알았죠? 이게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 앞선다.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빈민법 단계로 오게 되면 이 빈민법은 지금의 공공부조법이거든요. 빈민법. 자,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여기도. 연도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 자, 맨 처음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됩니다.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 작업장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스피넨랜드법, 공장법, 그리고 개정구빈법 또는 신구빈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순서가 되죠.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도는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순서는 알아야 돼. 순서. 자, 그리고 빈민법 단계 다음에 민간활동 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산업화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만 그 문제를 공공부조법 하나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구빈행정의 공동화, 즉 구빈행정으로는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 없게 되게 되고 그래서 민간들이 막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게 민간활동 단계입니다. 이 민간활동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선조직과 인보관 운동이 이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선조직과 인보관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실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활동 단계를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보험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 사회보험은 독일에서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4대 사회보험에서 또 하나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질4년, 그 다음에 영국에서 실업보험, 즉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고용보험인데 자, 이 실업보험이 이제 영국에서 제정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단계로 가게 되면 복지국가 단계는 황립기와 황금기와 위기기와 재편기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황립기에다가 거기가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황립기라고 해요.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자, 근데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42년에 베버리지 선배님께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황립기 다음에 이제 황금기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가 황금기 또는 팽창기 또는 복지국가 확대기라고 하죠. 이 시기가 이제 제1의 길, 바로 3인주의의 제1의 길, 또는 이제 케인즈주의, 그 다음에 이제 3인주의,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기는 이제 이 황금기에 대한 반대,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기 또는 축소기라고 해요. 거기를 축소기, 위기기,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주도했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기가 제1의 길, 그 다음에 위기기가 제2의 길, 이걸 묶어버린 것이 재편기예요. 제3의 길입니다.
위기기는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복지국가 위기기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에 약 30여 년간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되죠. 물론 이제 지금도 신자유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위기 재편기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빈민법 단계 이전에 빈민에 대한 대처에서 노동자 조례, 노동자 칙령, 노동자 조령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은 되는데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자, 이건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 앞서는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녀 재판은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빈민법 단계로 가게 되면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신빈민법 또는 개정빈민법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순서 나와 있고요. 연도는 안 외워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그래도 연도 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과 끝은 그냥 기억하고 있다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다음에 1834년에 개정 빈민법으로 이제 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 개정 빈민법, 이 빈민법은요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1945년에 노동당이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고 나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1948년에 국민부조법이 제정이 되게 되겠는데 그때 이 빈민법이 이제 종식됩니다. 자, 1948년에 그래서 18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나와요. 거기 보면 구빈법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1948년 국민부조법이 이때 제정되면서 현행 구빈법은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으면서 폐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12페이지에서 자, 거기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나와 있는데 제가 두 문자 거기 암기법 넣어놓긴 했는데 빈민법은 이건 내용을 공부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어져요. 굳이 두 문자 막 암기 따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왜냐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이 법 다음엔 이 법이구나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자, 내용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에서 이 중상주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중상주의는 교역주의입니다. 교역 경제주의. 자, 이건 이제 무역이죠, 무역. 자,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경제 사상이었는데요. 자, 사회복지 발전에 깊이 연관되는 것이 바로 무역정책과 인구정책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국 내 상품을 싸게 생산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인구가 많아지면 돼요. 그래서 인구 장려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중상주의 정책에서. 그래서 조혼을 막 강요하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막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있었고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뭐 절반이 반토막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막 급증하게 돼요. 인구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중상주의 정책에서는 중상주의 사상에서는 자, 16세기 또는 15세기 또는 16세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정책의 주요 과제, 그 기출문제 문장이거든요. 과제, 그 화살표 해보세요. 거기다가 과제하고 화살표하고 작업장이라고 적으세요. 작업장. 작업장. 우리 이제 여기 빈민법에서 이 작업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중상주의에서는 빈 공간이 뭐냐면은 노새가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노새가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놀게 해서 휴식을 많이 취하게 해가지고 몸이 망가진다라는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때 말하는 노새는 누굽니까? 가난한 빈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민은 일을 시켜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제 강제로 일을 시켜서 노동자들을 빈민들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창출하려고 했던 이게 바로 이제 작업장인데 이게 이제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디귿 그 문장은 작업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이게 빈민법 단계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시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국가가 최초로 졌을까? 빈곤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복지 역사는 빈곤의 역사입니다, 결국. 근데 이 빈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대량의 빈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량의 빈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은 이런 빈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궁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궁핍은 그러면 그 원인이 왜 대중궁핍이 발생됐느냐? 엔클로저, 그리고 헨리 8세의 수장령, 그리고 가격혁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역사학자들은 가격혁명의 영향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엔클로저만 알면 됩니다. 엔클로저가 시대순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얘가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엘리바스 빈민법이 나왔으니까 얘가 엘리바스 빈민법보다 앞서겠죠. 그죠?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빈민법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좀 알고 계셔야 하고, 엔클로저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바로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양모와 양육, 이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게 돼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 더 이윤을 남기게 돼서 농경지를 없애고 목축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일할 터전, 생산수단을 잃게 돼가지고 불황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것보다도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든 걔는 엘리바스 빈민법보다 앞선다. 요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헨리 8세 수장령, 그래서 수도원을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당시 수도원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빈민들, 이런 불황인들, 이런 사람들이 약 8만 8천 명이 길거리로 쏟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을 해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중세시대 사회복지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자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 엘리바스 빈민법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13쪽에 엘리바스 빈민법, 이걸 빈민통제법이라고도 하고요. 1572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법을 체계화했다. 그러니까 1601년에 엘리바스 빈민법이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1572년부터 제정되었던 법을 집대성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1601년 엘리바스 빈민법. 자, 이걸 공공부주의 효시, 사회복지의 시작, 그리고 빈민에 대한 국가부주의 시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그런데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진 게 아니라 2차적 책임을 진 거예요. 1차적 책임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친족이에요. 결국 가족은 개인인 거거든요. 결국은 개인 책임이 되는 것이죠. 또 어쨌든 가족인데 그 가족조차도 더 범위를 넓혀서 조부모의 부양 책임으로 확대했다. 자, 그리고 구빈행정, 즉 빈민구제 업무에 전국적인 행정구조가 수립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 보면 전국적 통일행정구조라고 하면 틀려요. 전국적 통일행정구조라고 하면 그건 개정구빈법으로 가야 돼요. 통일이 붙으려면. 또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통일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개정구빈법으로 가야 돼요. 알았죠? 여기서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는 것이에요. 날개 쪽에 보면은 중앙의 추밀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된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분류했습니다. 자,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은 건강 유무에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시험에서는 건강 유무에 따라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 겁니다.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또는 건강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분류했다. 이 빈민을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빈민을 차별처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차별처우. 즉 차별화된 빈민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부아동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노동능력 있는 빈민이 가치 없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입니다. 노동능력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노동능력 있는 빈민이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앞에다 뭘 붙이면 되냐면 구제할 만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구제할 만한 자격이 없는 빈민, 구제할 만한 가치가 없는 빈민인 거예요. 왜? 자기가 건강한데 가난하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데 가난하니까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구제할 만한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빈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노역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노역장,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이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면 힘드니까 도망치겠죠. 그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집어넣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힘들면 도망칠 겁니다. 도망치면 잡아다가 교정원에다 잡아놓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어요. 이 교정원, 이건 징치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감옥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구제할 만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노동 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처우, 이걸로 인해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여전히 빈민을 통제한다. 빈민통제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노동 능력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 아동에 대한 처우예요. 노동 능력 없는 빈민은 가치 있는 빈민, 자격 있는 빈민입니다. 즉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고 구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맨 처음에 구빈원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구빈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내구제 원칙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실시했다. 즉 거택보호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원외구제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길버트법으로 가져야 하는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할 거, 여기서 원외구제 나오면 무조건 이제 길버트법이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 문제에서는요, 이 그 원외구제를 병행하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말은 맞았죠. 그죠? 그건 맞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요보아동은 무료로 가정위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유료로 도제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자, 그다음에 구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구빈세를 걷었어요. 교구 단위로, 그것도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었어요. 그러니까 교구 단위로 걷어서 교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게 되니까 빈민들이 좀 더 잘해주는 교구로 이주하려고 하겠죠. 다른 곳은 더 준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하겠죠. 그죠? 좀 더 처우가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걸 이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바로 정주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엔 정주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주법은 주거지를 정한 법이에요. 즉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데 이사를 못하게, 함부로 이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주법은 빈민들의 소득 욕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극단적인 교구주의, 지방주의 또는 지방할거주의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빈민들을 못 움직이게 했었던 이유는 뭘까? 그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주들 입장, 즉 농업 자본가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요, 빈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된다라고 하는 건, 이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동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또 하나, 교구민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교구로 빈민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빈세를 더 내야 돼요. 세금을.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교구민들 입장에서는 빈민들이 자신의 교구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정주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의 한계, 자,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 법을 비판했다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법으로 가면 되는데, 이 작업장법, 자, 주거지도 이게 함부로 이사를 못하게 만들더니 이번에 이제 아주 혹사시키는 법이 나오게 돼요. 이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작업장 선서법 모두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 용어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빈민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다. 자, 그런데 우리 작업장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느닷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지금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으로 오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아동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작업장에 집어넣었었죠. 그죠? 그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정원에다 잡아놓고 아주 중노동을 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은 구빈원에다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이지만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즉 거택보호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 요보아동은 위탁을 보냈다. 가정위탁. 그죠?
자, 근데 요게 요대로 오다가 작업장법으로 오게 되면 이제 애초에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에다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죠? 그대로. 근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노동능력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 아동도 모두 다 작업장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빈민법 하에 빈민들이 가졌던 권리에 대한 최초의 침해. 자, 엘리베이터 빈민법에서 빈민들이 가졌던 최초의 권리가 뭐예요? 요거요. 이 두 가지. 그나마 빈민들에게 좋은 처우가 있었던 거 바로 요건데 요게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다. 그 다음에 자활 프로그램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작업장 사용 목적에 보면은요. 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태한 피구제 빈민에 대한 형벌적 시설. 그러니까 나태한 피구제 빈민은 누구예요? 건강한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애초에 형벌적이었어요. 그런데 노동능력 없는 빈민도 수용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알았죠? 그게. 자, 그리고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임금을 지불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게 2019년 서울시에서 엘리베이터 빈민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틀린 문장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임금 지불과 직업보도 등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엘리베이터 빈민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 문장은 바로 작업장법에 해당됐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기출문제 해설서에다가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동작업장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브리스톨시에 이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노동 가능한 빈민들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 제공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직업보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윤추구적 빈민고용수단 그리고 구원억제수단인데 이게 자 아까 이제 좋은 의미로는 소득 기회를 줬다.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빈민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장이. 그래서 구원억제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도와주지 못, 그러니까 구원을 억제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이 작업장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열악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작업장이 끌려가요.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웬만치 힘들어도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 억제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 이게 작업장법은 청부제도와 결합되게 됩니다. 즉 본래 작업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빈민법이거든요. 공공부조법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마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빈민법인데, 근데 공공부조법인데 이 작업장은 본래 국가가 운영하는 것인데 개인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개인한테 이걸 위탁 운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더 좋지 않게 되고 결국 작업장은 공포기관이 되고 교구의 지하 감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집어넣는 혼합수용장이 되게 되고요.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 작업장법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길버트법이에요. 자, 길버트법 다음에 나온 게 스피넨랜드법인데 이 두 가지 법은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합니다.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그러니까 좋은 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길버트법.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이다. 그래서 작업장법이 아주 빈민을 혹사시켰거든요. 혹사시킨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법의 시작은 바로 작업장법의 바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작업장법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빈민법의 인도주의화이고요. 바로 원해구제의 효시다. 실질적 원해구제의 효시다. 알았죠? 원해구제 원칙 나오면 무조건 바로 길버트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버트법으로 오게 되면은요. 여기서 만들어진 여기 작업장법에서 이 작업장에다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원내 구제 원칙만 있었던 거거든요.
오로지 원내구제 원칙이잖아요. 작업장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오로지. 그러다가 여기로 오게 되면 이 작업장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없애버려요. 알았죠? 작업장은 없어요. 그리고 원해구제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원해구제,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거택보호예요.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서 원해구제 원칙 그리고 임금보조제도의 시작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여기가 발전인데 근데 임금보조제도가 나오면 그냥 스프렌랜드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굳이 이게 여기서 시작도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임금보조제도 하면 무조건 스프렌랜드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선 자 그리고 길버트법 거기 이제 원해구제 거택보호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해 주려고 했던 것이긴 한데 근데 노동자들의 저임금 보충하게 되면 스프렌랜드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제3부로 구성되어 있다. 2부에 보니까 연합교구의 설치. 이 연합교구의 설치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우리 시험에. 자 연합교구의 설치. 그래서 영세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 설립을 허용했다. 자, 이 교구 단위로 소규모로 이걸 빈민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빈민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에 맞게끔 처우에 맞는 처우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확대해서 그 특성별로 적절한 형태의 시설을 만들고 상이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 연합시키려고 했던 거 영세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 이제 날개 쪽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나와서 자 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핵심 요약이지만 정말 이 많은 내용들을 시험에 거의 대부분을 다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기출문제집 제가 집필한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구빈행정 합리화 그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전문관리인제 도입하거나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 이제 제3부 보니까 빈민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에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부주객을 보충해줬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스프렌랜드법으로 가서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법들이 좋은 법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을 가리키냐면 이 두 가지는 구빈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가된 이 둘로 인해서 증가된 구빈 비용을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개정구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다음에 공장법 다음에 개정구빈법 또는 이제 이걸 신구빈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구빈법은 여기서 증가됐던 구빈 비용을 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빈 비용을 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구빈 비용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 정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프렌랜드법으로 가게 되면 저임금을 보충해준 인도주의적 제도다. 즉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이거 평가받는 겁니다. 자,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의 보니까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보조제도 하면 스프렌랜드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시작하긴 되지만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에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해 주었던 법인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충해 줘야 하느냐? 그 기준이 바로 그거 보니까 가족의 최저생계 유지 비용선이에요. 가족의 최저생계 유지 비용선. 그러니까 노동자 그 개인이 밖에서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은 그 개인의 임금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스프렌랜드법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동자가 일을 해가지고 여기 저임금을 받아요, 저임금을. 그러면 이 저임금을 어디까지 보충해 주려고 했던 거냐면 보충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에 가족 생계, 가족의 최저 생계 유지 비용선, 생계 유지 비용선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뭘로? 세금으로 보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의 최저 생계 유지 비용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수 곱하기 빵값. 즉 가족수 곱하기 물가 수준. 요걸로 고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가족 대가족까지 고려했다는 거. 알았죠? 가족수 곱하기 빵값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했다. 그럼 틀려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가족의 성별이나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고 가족의 수와 그 다음에 빵 가격으로만 결정했어요. 요거를 결정할 때 자, 그래서 거기 식품 척도, 브레드 스케일이 나와 있는데 가족 수와 물가 수준, 즉 부양 가족의 수와 빵 가격을 고려했다. 자, 최초로 대가족까지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 자, 한 개 보니까 고용주들은 표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책임을 구빈제도로 떠넘겼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이게 우리 역대 기출 문제에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 자, 이런 것은 정말 어디에서 이거 볼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건 역대 기출 문제 제가 가장 많은 문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시험에서 자,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표준임금이에요. 이 표준임금은 뭐냐면은 표준임금은 바로 고용주들이 담합한 저임금이라고 적으세요. 고용주들이 담합한 저임금이에요. 고용주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저임금을 주면 어차피 세금을 통해서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용주들은 표준임금만 지급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구빈제도로 떠넘긴 거예요. 이 말은 고용주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법은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자, 그리고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대신에 나태를 주장한다.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로 인해서 결국 이 법은 나태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빈세가 증가하게 되게 되고 개정구인법의 도입에 빌미로 작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장법도 이건 공장법도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인데 자, 우리는 2005년 충남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1급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논점이고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방직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빈민 자녀들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빈민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막 16시간, 18시간씩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그래서 1819년, 그다음에 1833년 이제 아이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또는 노동을 금지시키고 하는 법이 바로 이 공장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동의 노동 요건을 개선했던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빈민법으로 가죠. 15페이지 개정빈민법. 자, 1차적인 제정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구빈 비용을 억제. 즉 그 말은 억압 정책으로 돌아서겠다, 회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신빈민법의 태동 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길버트법과 스프린랜드법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억압 정책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아까 구빈 비용의 억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억압 정책으로의 자, 회귀라고 했고, 억압 정책으로 회귀. 자, 그러려면 이걸 떠받치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해요. 이런 정책을. 그래서 이제 억압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에 이걸 정당화시키는 사상. 바로 그것이 멜서스의 인구론이에요. 멜서스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멜서스주의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2013년 사회복지직에 나왔습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인구 증가를 식량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빈민들은 자기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애들만 많이 낳아요. 결국은 인구 증가의 적극적 저해물로서 빈민들은 결국은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멜서스주의가 바로 억압 정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걸 이제 떠받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사상적 기반이. 리카르도의 임금 기금설, 벤담의 이제 우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압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돼요. 벤담에 우리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나쁘게 쓰이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다만 이제 멜서스주의는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개정빈민법에 4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4가지 원칙. 자,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지 학문을 깊게 파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거기 개정구빈법의 4가지 원칙 보게 되면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제도의 원칙, 그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 해요. 아까 작업장을 누가 없애버렸어요? 길버트법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장을 물론 이제 빈민들이 일하는 빈민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와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빈원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근데 옛날같이 막 집어넣고 강제노역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개정빈민법에 오면은 작업장을 다시 부활시켜버려요. 여기서 없던 것을 여기서 다시 부활시켜버려요. 알았죠? 작업장. 그래서 이걸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 통일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작업장 조사의 원칙인데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 열등처우의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열등처우의 원칙. 바로 피구제빈민의 상태는 독립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피구제빈민의 상태는 또는 피구제빈민의 피구제빈민 누구예요? 여기 빈곤선 밑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구제를 입고 있는 피구제 구제를 받고 있는 이 빈민의 상태는 자, 비록 가난하지만 최하층의 독립노동자, 국가 도움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빈곤선 바로 위에 국가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이 사람의 상태가 적격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빈곤 피구제빈민이 그래도 그나마 능력이 있어서 빈곤선 바로 위에서 국가 도움 받지 않고 자립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져버리면 이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죠? 일을 안 해도 나보다 더 국가가 더 줘버리는데 뭐하러 일해요? 일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열등처우의 원칙은 나태 조장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태를 방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았죠? 이것은 나태 방지. 자, 이 말은 노동능력 가능 빈민에 대해서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자, 그리고 멜서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공평, 비례적 평등과 유사한 원칙이다. 비례적 평등은 우리 뒤에 이제 정책의 가치를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자, 비례적 평등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원을 배분할 때 비례적 평등은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여, 그 사람의 업적에 비례해서 더 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는 거. 그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걸 형평, 공평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이제 equity인데, 자, 그걸 형평, 공평이라고 합니다. 비례적 평등은 형평, 공평입니다. 알았죠?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비례적 평등을 형평성, 공평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형평, 공평이냐? 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줘야지 그걸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대학에서 우리가 학점 교수님이 뭐 좀 친하다고 걔한테 학점을 더 줘버리거나 그러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줘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줘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 자체가 비례적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열등처우의 원칙이 왜 비례적 평등이냐? 왜 그러냐면 그나마 능력 있어가지고 국가 도움 받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능력 없어가지고 국가 도움 받는 사람이 더 받으면 안 된다. 능력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과 유사한 원칙이다. 그래서 비례적 평등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공공부조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뭐가 헷갈려하고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할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공부하다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떤 거냐면 비례적 평등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소득 비례급여가 우리 사회보험에서의 소득 비례급여 또는 사회보험이 이제 기여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여한 만큼 받게 되는 소득 비례급여. 이게 이제 열등 아니 비례적 평등이거든요. 그것도 그 비례적 평등의 A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회보험 제도잖아요. 근데 열등처우 원칙은 지금 보니까 공공부주제도의 보충급여 생계 방식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가치의 비례적 평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공공부조의 원래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들으면서도 헷갈리죠. 자, 비례적 평등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이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능력에 따라 더 주는 거 그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능력을 따졌으니까 얘가 지금 열등처우 원칙이 비례적 평등에 얘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열등처우 원칙은 공공부조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 공공부조제도 현재 공공부조제도는 자, 이 선이 있어요. 이게 생계급여 기준선이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빈곤선, 생계급여 기준선과 여기 소득인정액의 차이 이만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요만큼만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 이상은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바로 여기까지만 아까. 여기까지만, 그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열등처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그러니까 없앴던 걸 다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을 다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강제 노역 또 시켜요. 대신에 원해 구호가 제한적으로 실시는 되었다라고 하는 거. 노인이나 허약자나 빈곤 모자 가정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해 구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있죠. 자, 이거 교구 단위로 교구세를 걷어가지고 급여를 실시하다 보니까 교구 단위로 상이하게 급여가 실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전국적으로 행정구조를 통일시켜버리면 그래서 아까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됐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빈민법이지만 전국적 행정구조를 통일시켰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전국적 통일의 원칙. 전국적으로 행정구조, 구빈행정구조를 통일시키면 모든 교구에 있는 빈민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균일처우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칙은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가장 먼저 폐기시킵니다. 바로 이제 없애죠. 이거는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건 사실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 원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당시에 타임지에서 이 개정빈민법을 비판합니다. 이 개정빈민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렇게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었고 그래서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바로 좀 있다가 바로 포기합니다. 즉 단명하는 원칙이죠. 얘가. 어떻든 근데 그런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일단 그 원칙 일단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조사의 원칙,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신청자 욕구를 자동적으로 검증한다는 원리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검증하겠다.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자, 그런데 이거 보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이 당시에는 빈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빈민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난한지 아닌 적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 해주겠다 하면서 자꾸 그 사이에 부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2006년 대구시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 테마 5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내용.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고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1급 시험보다 더 길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민간활동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이거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라고 했죠. 여기를. 자, 민간이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선조직, 인보관운동. 이건 나중에 실천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조사. 그러니까 찰스 부스와 시몬 라운트리가 대표적인 자,
빈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민간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회 옆에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거 민간이 한 겁니다. 실시 주체가 다른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이건 국가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민간이 한 겁니다. 자, 그 민간이 그간에 또 다른 것들 했던 거, 거기 저축은행이나 우회보험이나 이민자들의 협회나 신용협동조합이나 등등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빈민법 단계 쪽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차티스트 운동 그것도 2005년 충남에서 아까 공장법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이거 빈민법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차티스트 운동도 그게 시대적 배경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하고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그게 답이었는데 이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는 사회보험 단계에서 이제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16페이지로 가서 사회보험 단계로 가죠. 사회보험 단계. 자, 사회보험은 독일과 영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먼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 태동하게 되는 거. 자, 근데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이 기원입니다. 공제조합. 이 공제조합이 뭐냐? 노동자들의 자조조직입니다. 자조조직. 즉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돈을 각출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다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도와줬던 거예요.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의 자조조직이었던 이 공제조합을 국가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기원은 공제조합입니다. 공공부조의 기원은 빈민법이고요. 자, 거기 태동 배경,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급증, 산업화라는 요인이 작용하는 산업화는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보험을 만들게 되는 태동 배경이었고, 자,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부터 봐야죠. 이 비스마르크 당근과 채찍과 당근 정책. 먼저 이 철혈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영토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일을 위해서 바로 사회보험,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게 되는데 채찍이 바로 사유지와 진화법이었고요. 당근이 바로 사회보험이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또는 온정주의적 개혁 또는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즉 아래로부터 요구가 아니라 즉 노동자들이 요구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리로 준 게 아니라 바로 국가가 이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날개 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온정주의 따스로운 자에다가 초코파이 정자인데 정을 의미하는 정자죠. 그런데 따뜻한 정이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건 가부장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빠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이유는 왜 돌봐주죠? 자녀들이 아빠 나를 돌봐주세요. 아빠가 나를 돌봐주는 게 권리예요.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빠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이유는 내 자녀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요구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알았죠? 권리로 준 게 아니라 시에. 바로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그래서 국가 권위주의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질산년. 그죠? 질산년. 그래서 이제 그거 암기법 넣어놨는데 연도 이건 외워야 돼요. 연도는 자,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였던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질, 산, 년이죠. 질병보험, 지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금으로 보면 노령 폐질연금인데 자, 연도 외워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자, 순서 알아야겠죠. 순서. 예.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바로 질병보험, 즉 건강보험이죠. 지금으로 보게 되면 자,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 이제 산재보험은 이때에도 사용자가 전적 부담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서 산재보험의 도입을 반대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 그 노령연금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육체 노동자와 저임금의 화이트 칼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보험으로만 따지면 지금 질병보험이 이제 가장 먼저예요. 근데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 제일 위에를 봐보세요. 제일 위를 보니까 임의의 보험, 강제보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임의보험, 임의적 가입은 민간보험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보험은 이제 강제보험인 것이고. 자, 근데 임의보험으로는 독일에서 산재보험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이냐? 그건 아니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에요. 요거. 알았죠? 근데 요거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자, 이것도 역대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독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독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장 먼저 도입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산재보험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독일은, 우리나라는 5대 산해 연구해가지고 이제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대부분의 나라들이 먼저 도입한 걸 물어본 거. 그렇게 물어보면 산재보험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따져보면 임의보험으로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보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요거고. 알았죠? 대부분의 나라, 독일 말고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먼저 도입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산재보험인 것이고요. 자,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국에서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요. 사회보험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영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16페이지 제일 아래 국민보험법 1911년 영국의 최초 사회보험이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국민보험법 1911년 국민보험법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고요. 제1부가 건강보험, 제2부가 실업보험. 근데 실업보험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보험은 거 보니까 노사정 3자 부담 최초.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거기가 최초였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영국이요. 독일보다 먼저 만들지 못하고 사회보험을 독일이 먼저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뒤늦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거기 1909년 빈민법 보고서 나와 있죠.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당이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자유당. 이게 자유당이 집권하기 전에는요, 보수당이 집권했었어요. 극우인 보수당이. 근데 이 보수당이 집권하다가 보수당의 벨퍼수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빈민법을 개선할 것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그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 총선에서 보수당이 져버려요. 져버리고 그나마 노동당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자유당이 집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위원회는 보수당에서 만들어놨는데 그 위원회 조사가 끝나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자유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당은 영국의 그 보수당은 극우였거든요. 근데 이 자유당은 바로 중도 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설명할 때 자녀적 복지에서 보수주의, 그리고 제도적 복지에서 자유주의와 삼인주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때 말하는 그 자유주의, 그 중도 우의 자유주의, 그게 바로 자유당이에요. 이때의 자유당. 그러니까 이 자유당은 보수당과는 다르게 사회개혁 입법을 막 추진했던 거예요. 진보적이니까 좀 더. 그래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개혁적인 입법들을 막 실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자유당에 의해서. 알았죠? 자유당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뉴 리버럴리즘 나와 있죠. 이거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거기다가 네오를 붙여버리면 네오 리버럴리즘, 네오. 이것도 신을 의미하고 뉴도 신을 의미해, 신. 근데 여기 자유당 정부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뉴 리버럴리즘입니다. 네오가 아니라. 이 네오 리버럴리즘은 이건 자유방임주의 후배들이에요. 신자유주의. 말 그대로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 위기기를 주도했던. 알았죠? 얘하고 뉴하고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뉴였다. 네오가 아니라. 이거 좀 조심하시고. 이게 이제 시대 배경에서 다른 거 2005년 충남에서 문제 나올 때 아까 차티스트 운동이랑 막 이렇게 공장법이랑 거긴 빈민법 시대였고 여기 이제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는요. 영국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전환의 전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수파 보고서에서는 COS 자선주의협회가 주축이었던 위원이 주축이었던 다수파 보고서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빈민법을 그대로 존속시키자. 사회보험 도입하지 말고 이렇게 가고 소수파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하거든요. 이 폐해비연 협회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소수파 보고서. 근데 이제 이게 영국에서 바로 빈민법 단계에서 사회보험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대전환의 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대 배경이 달랐던 것이고, 자 이제 17쪽으로 가서 복지국가 단계, 복지국가 단계 확립기, 팽창기, 위기기, 재편기입니다. 자 확립기 1920년 45년까지 자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동인.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 국가 책임주의 확립입니다. 국가가 총대를 매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때 뭐예요? 바로 경제 대공황과 전쟁이에요. 전쟁. 자, 이건 국가가 총대를 메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책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제공 주체가 국가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또 하나 노동조합과 삼인주의의 정치적 세력화 그리고 케인즈의 경제론, 혼합경제 바로 그게 국가 개입주의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들 다양한 노력들. 자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미국의 사회부장법 1935년 연도 알아야 하고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개인주의적 복지정책이었던 미국에서 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국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아주 대량의 빈곤이 발생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도.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부장법이 제정된 이유는요. 1929년 경제 대공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경제 대공황은 굉장히 심각했던 사건이죠. 이게 미국의 지역에 따라서는요. 90% 실업률이 90%인 지역도 있을 정도로 실업률이 90%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90%.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후보 대통령은 집권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입하지 않아요. 이건 미국식의 방식이 아니다. 개입하면 안 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총선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대통령이 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소 진보적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펴게 되죠. 1차, 2차 뉴딜 정책을 펴게 되는데 2차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부장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부장법은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2개, 공공부조 3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보험 2개, 이 2개가 중요합니다. 그 사회보험 2개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보험 2개가 뭐냐? 바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입니다. 산재와 의료보험이 아니라 알았죠? 자 그리고 이 노령연금은 연방이 직영했고 그 다음에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노령은 연방이 운영했고 그 다음에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다. 근데 실업보험은 연방과 주가 함께 실시했다. 그래도 맞아요. 연방이 이제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 운영했는데 근데 1급 시험에서는 이미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정부가 운영했다.
그러면 이제 노령연금은 이제 이 고령화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국가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이 실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주정부가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개할 때.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는, 근데 어쨌든 아동, 노인, 장애인이고, 이때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인데 거기 공공부조는 연방이 재정 지원을 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연방보조금, 그것도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른쪽에 날개 쪽에 보니까 미국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이 있죠.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기치를 내걸고 빈곤과 전쟁 벌이죠. 1964년입니다. 1964년에 빈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결국 지죠. 빈곤을 해결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 빈곤과의 전쟁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입니다. 자,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호로 번역하고요.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으로 번역은 합니다. 그런데요, 얘들은 자, 일단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은 아니었죠. 메디케어는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메디케이드는 공공부조 수혜자,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적 복지의 예에 바로 메디케이드가 들어가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과거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걔들이 1965년에 도입돼요. 거의 1965년 있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책에 보면 미국의 사회부장법 요구 있죠. 거기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부장법 있잖아요. 여기에 19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1965년에 이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에 제정됐을 때 그때부터 도입돼가지고 실시된 게 아니라, 알았죠? 그게 아니라 뒤늦게 빈곤과의 전쟁에서 1965년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여기. 알았죠? 이때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죠. 베버리지 선배님이 1942년에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발간이 되죠? 42년에. 9월에 이미 집필은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12월에 이제 발간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건 국가재건위원회였거든요. 베버리지 선배님은 본래는 폐해변협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폐해변협회는 중도 좌거든요. 좌파의 좌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베버리지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버리지 선배님께서 어떻든 이제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버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와 관련된 위원이었어요. 거기서 바로 5대 사약, 국가가 이제 국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5가지 제거해야 할 사약. 바로 이거 제가 빈곤과 질병에다가 불에 탄 나무를 베버렸다. 불나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거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에 보니까 오른쪽에 기든스가 뭐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거기 제3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소극적 복지는요, 제1의 길이에요. 제1의 길.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 자, 그거에 대해서 제3의 길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것도 제3의 길. 근데 그 기든스가 아마도 그 제3의 길을 주도했던 세력도 유럽 좌파의 부활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그 노동당, 신노동당이니까, 그러니까 좌파인데 중도 좌인데, 근데 우리 선배들이 했던 과거에 했던 이제 과거에 복지국가를 주도했던 베버리지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소극적 복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적극적 복지다 하면서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누가? 제3의 길에서.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베버리지가 말했던, 베버리지 선배님께서 말했던, 자, 이 5가지를 적극적인 요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빈곤은 이제 의존하게 되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무지는 교육시키고, 그리고 불결은 안녕으로, 나태는 진취성으로.
이 지금 그 적극적 복지 요소 이 5가지를 짝 짓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2008년 인천과 2005년 대구에서. 과거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논점 나왔던 거니까 좀 알고 계세요. 자,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베버리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입니다. 베버리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그림 그려드렸던 거 있죠. 사실 이제 뒤에 나중에 사회보장 영역 체계 공부할 때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여기가 사회보험이고 여기가 자 공공부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얘 둘 다 어느 선을 지키려고 한다? 둘 다 요 선을 지키려고 한다. 요 선을. 보호의 하한선에,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으로. 국민 최저선. 또는 최저생활보장선. 요거예요. 최저생활보장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알았죠? 둘 다. 예, 둘 다. 알았죠? 둘 다. 자, 요것이 바로 베버리지 선배님이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주제도는 강제적 사회보험, 보조제도가 공공부조.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중요시 여기신 거예요? 바로 강제적 사회보험인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6대 기본 원칙이 나와 있고 거기 보조제도에 보니까 국가부조 있죠. 국가부조가 바로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거기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국가부조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빈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우리 시험에 사회보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사회보험에 가입시켰다. X. 사회보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또 하나 보니까 임의보험이 보여요? 임의보험! 임의보험 그 표에 보면 그죠? 강제사회보험 대상자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한 소득비례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보험은 지금의 민간보험인 거예요. 알았죠? 여기 소득 요 사람들 중에서 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민간보험 들어가면서 임의보험 들면서 더 들 수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우리 뭐 각종 민간보험 더 들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겁니다. 그래서 국민 최저선 이상에 대해서는 그 이상 최저선 그것보다 더 그 이상 더 이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의보험에 사용하라고 하는 임의보험 가입해서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았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뛰면서까지 기출문제 문장에서 이게 나오는데 거기서 좀 오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이제 아마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뭘 의미하나요?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였는데 자 18페이지 그래서 거기 강제적 사회보험 6대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외워야 하는데 이걸 외울 때 자 사회보험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둘 때 똑같이 걷어요. 베버리지 선배님은 그리고 똑같이 걷었으니까 똑같이 줘요. 그래서 균일 기여, 균일 급여가 돼요. 정액 기여, 정액 급여가 돼요. 자, 근데 주더라도 적절하게 줘요. 그래서 적절성의 원칙이고요. 대상을 6개 집단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대상 분류하의 원칙, 그리고 이들을 위험을 모두 포괄해요.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은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행정 통일의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꾸 거기 기여의 균일을 차등 기여, 그 다음에 급여의 균일을 차등 급여, 소득비례 급여. 우리는 거기에 이제 친숙하니까. 근데 틀렸다. 그거 조심하시고. 기여를 균일하게 하고 급여도 똑같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통일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운영비를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자, 그리고 사회보장 성공을 위한 3대 전제. 이거 외워야죠. 가족수당. 남성 가구 소득 모델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가장 소득 모델을 남자 가장 밖에서 혼자서 버는 돈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수당을 줘야 한다고 본 것이고, 알았죠? 베버리 선배님께서. 그다음 이제 질병이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적이어야 한다. 사후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게 이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포괄적 의료 보건의료 서비스가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완전 고용입니다. 재원 확보죠, 결국.
완전 고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움을 받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 하는 것이고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죠? 자, 그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아까 설명했고요. A는 스몰 p, 유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우리가 유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태아에서 천국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태아에서 천국까지 보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잘 죽을 수 있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잘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태아에서 천국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복지국가의 팽창기입니다. 황금기. 여기 바로 이제 제1의 길이고요. 자,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인데 여기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복지와 성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다. 알았죠? 즉 다시 한번 복지도 막 확대가 되었고 또 하나 경제 성장도 막 되었던 시기예요. 둘 다가. 그래서 이게 공존했던 시기. 자, 우리 동의의 정치 구조입니다. 이때는 뭐 계급 간에 싸우지 않았고 정당 간에도 굳이 싸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복지는 확대되었고 경제 성장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이 굳이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합의의 정치 구조다라고 하는 국가 자본 노동 간의 형성, 합의가. 그리고 보편주의가 확대되던 시기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영향력이 컸던 곳이고 이때. 그리고 이제 국민국가의 강화. 자, 이 국민국가의 강화를 복지국가 위기기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력이 전 영토, 전 국민에게 미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 바로 복지국가 황금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경제 성장도 막 되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안정되고 뭐 나와 있습니다. 자, 19페이지로 가서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복지국가 위기기 축소기라고도 합니다. 자, 복지국가 위기기는 지금 이제 황리기와 황금기까지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기반이 되고 있어요.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의 경제이론. 즉 케인즈주의가. 근데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가 쇠퇴하고 이제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 흐름에서는 보게 되면 이 비민법 시대를 관통했던 사상은 바로 중상주의였어요. 그래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자유방임주의로 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복지국가 황리기와 황금기의 케인즈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 케인즈주의에서 삼인주의로 오게 된 것도 복지국가 황금기는 이제 말고 케인즈주의뿐만 아니라 삼인주의, 중도 좌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복지국가 위기기로 오면서 신자유주의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케인즈주의는 쇠퇴되고 이제 신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요, 위기의 원인.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다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앞선 것이 원인이죠. 그죠? 어떤 결과보다 뒤에 나타나는 게 원인입니까? 아니죠. 원인은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결과보다. 그러면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1970년대 중반에 위기기가 도래했으니까 그 시기쯤이나 그 전이 원인이 되줘야 합니다. 경기 침체나 국가 재정 위기, 이제 정부 실패죠. 이것은 이제 관료, 행정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디즘전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약화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 포스트 포디즘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독점주의의 자본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신마르크스주의론에서 제가 이건 설명할 겁니다. 뒤에서. 그다음 이제 국가 자본 노동 간의 화해 정치 구조가 균열되었다. 아까 합의의 정치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약화되고요.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고요. 정부 실패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급 중시 경제론을 기반으로 한 통화주의 정책, 그다음에 그 니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복지 비용 삭감, 그리고 지출 구성의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이제 민영화, 영리화, 지방 분권화, 이게 신자유주의의 핵심 기조입니다. 세 가지. 제가 날개 쪽에다가 넣어놨는데요. 그거 보면 민영화, 민영화가 다원화라고 했죠. 복지 다원주의가 민영화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방화, 분권화가 이루어져요. 지방 분권화. 그 다음 이제 영리화, 시장화. 영리가 뭡니까? 순수 민간이죠. 그죠? 순수 민간이에요. 영리. 영리화는 시장화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그 상업화라고도 합니다. 상업화.
상업화가 바로 시장화입니다. 시장화가 바로 뭐예요? 영리화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근데 영리는 순수 민간이잖아요. 그죠? 자, 다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자, 그리고 뭐 기업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죠.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다음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복지 축소 나와 있죠. 거기 화살표하고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초래됐다라고 적으세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이고, 자, 선성장 분배 논리, 적하해론, 트리클다운 효과, 뭐 이건 사실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나온 적도 없고, 그 미음 보니까 1980년에 미국에서 이제 레이건이 집권하게 되고 1979년에 영국의 대처가 집권하면서 이건 이제 신자유주의 정부죠. 그래서 이 레이거노믹스, 그다음에 대처리즘인데 우리 시험에서 2020년 보직 시험에서 이 레이거노믹스와 이 대처리즘의 복지 정책 기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에서 당연히 국가 책임을 확대시킨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틀렸죠. 근데 작은 정부론으로 가게 되니까 신자유주의니까. 근데 그때 지방 정부의 역할 축소가 나왔거든요. 그 날개쭉 봐보세요. 19쪽 제일 아래. 지방 분권화라고 했잖아요. 아까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에. 그러면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킨 것인데, 그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방 정부 역할을 축소했다고 하면 틀린 건데, 신자유주의 그 복지 정책 기조는 지방 분권화니까 지방 역할을 강화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줘가지고 했었는데, 맞는 문장이다.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 해설을 제가 자세하게 넣어놨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나와 있고, 따라서 이게 영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복지국가 위기기의 특징! 선별주의 사회복지로 전환, 그 다음에 근로연계 복지, 일해야 주는 복지, 근로연계 복지 도입됐다. 그러니까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근로연계 복지가 나오면 걔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알고 있으면 되세요. 알았죠?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세계화도 나와 있죠. 세계화 이제 2016년 교정직 특채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참조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자,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복지국가 재편기! 이게 위기기 다음에 이제 재편기. 우리 이제 위기 재편기 또는 그냥 위기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편기 이렇게 하는데, 재편기. 자, 여기 재편기는 이제 사회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 배경. 그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생산 체계 변화에서 포디즘의 포스트 포디즘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우리는 누가 입는 옷이나 그런 것들 안 입죠, 지금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욕구의 변화. 그리고 따라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생산 라인도 이게 유연화되어져야 하고, 소수의 숙련 노동자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도 이전같이 연대하기가 어렵게 되게 돼요. 이질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켄지안 복지국가,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기반을 동요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거기 보면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가 구축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가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슌페테리안 근로연계 복지가 나와 있죠. 이게 재편기에 이게 느닷없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기기 이후에 복지국가의 위기기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에서 복지를 축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편기 이후에 위기기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복지국가 이제 재편의 논의에서 지금 여전히 위기기의 이제 연속이다.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진단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SP 앤더슨의 경우에는 이 재편기와 관련해서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길로 가더라.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시험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제숍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재편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워크페이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지금 제숍의 주장을 지금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제숍의 주장은 우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제숍이
말한 이 근로연계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제숍은 슌페터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예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근데 이게 이 슌페터의 경제 이론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근로연계복지의 경제 이론에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슌페터는 근로연계복지, 일해야 주는 복지죠, 결국. 국가 개입이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비용 부담의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근로연계복지는 거기에 복지급여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유인을 강화한다. 일해야 주는 복지니까. 그 다음에 취업우선 전략,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자격증 뭐 취득하게 하고 직업훈련시키고 이런 것들 다 인적자원 투자죠. 거기 취업훈련, 직업훈련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자활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이것이 근로연계복지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 뭐 우리나라도 뭐 활발하죠. 자, 근데 자, 이 기본소득이 그래서 2019년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보편성, 무조건성, 그 다음에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에다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 해가지고 그걸 틀리게끔 나왔어요. 우리 이제 복지국가와 황리기와 황금기에 있어서의 우리 복지국가가 바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노동 중심적인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 기본소득에서는 거기 보편성,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 집단이 아니라 전체 인구 집단을 포괄한다. 무조건성, 노동이나 기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성,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책 집행되는 단위가 개인과 가구였을 때 가구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직접 할당되도록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별성입니다.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기성이나 그 뒤는 이제 더 제가 추가시켜 놨는데 이건 뭐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토대로 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좀 긴 시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든 16강을 들으면 이렇게 이제 한 강의 한 강에서 16강을 들으면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혼자만 일전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제 강의를 합격수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혼자만 알고 싶어가지고 제발 좀 다른 사람이 안 듣기를 원해가지고 주위에 제 강의가 좋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합격할 때까지. 합격하고 나서 합격수기에 적어주셨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좋은 강의가 좀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주위에 마침 또 이걸 무료로 제가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막 이런 댓글 작업이나 이런 것들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신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강의 마치고 또 세 번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